여러분 안녕하세요. 흥미롭고 무서운 이야기를 해주는 남자 곽두필의 시선의 곽두필입니다. 오늘도 준비해온 무서운 이야기가 많으니까요. 들어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명 바꾸고. 오늘은 본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한 배우의 귀신 목격담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자유로 귀신 많이 아시죠? 배우 한상진 님이 겪으신 실제 이야기입니다. 자유로 귀신이라는 게 한밤중에 자유로를 달리고 있으면 갑자기 20대 여자가 나타나서 차를 태워달라고 막 손짓을 하는데, 큰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것 같은 여자지만 자세히 보면은 사실 선글라스가 아니라 눈이 있어야 할 부분이 뻥 뚫린 무서운 귀신 이야기죠. 배우 한상진 님이 신인 배우였을 당시 2000년대 초였습니다. SBS 공채 탤런트 9기 출신이에요. 근데 당시에 공채의 삶이 굉장히 힘들었대요. 넉넉하지가 않았을 테니까. 그래서 그 당시 동기들이랑 차 한 대를 빌려가지고 같이 타고 다니면서 이동을 했대요. 여러 배역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개의 스케줄이 있을 텐데 아무튼 한 차를 타다 보니까 마지막 그 단역의 일까지 다 끝나야 모두가 같이 이동을 하곤 했습니다. 이제 그날은 차를 집에서 빌려와가지고 다 같이 타고 가고 있었어요. 동기들은 다 피곤해가지고 잠이 든 상태였죠. 차에는 한상진 배우, 그리고 조수석에 1명, 뒷자리에 3명이 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총 5명이었겠죠. 자유로 이산포 IC를 나오자마자 생긴 일입니다. 이제 한상진 배우가 애들이 잘 자고 있나 뒤를 슬쩍 이렇게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 못 돌아보겠는 거예요. 뒤에 분명히 3명이 잠들어 있어야 하는데 4명인 거예요. 누군가가 운전자석과 조수석 사이에 그 팔걸이 있죠. 그 팔걸이에 몸을 이렇게 기대고 한상진과 차의 전방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자였어요. 너무 놀라 공포에 떨면서 앞만 보고 가고 있었는데 확인을 해봐야겠는 거죠. 뭐지? 옆을 딱 봤는데 그 여자가 사라진 거예요. 없어졌네? 하고 다시 앞을 봤는데 그 여자가 어느새 차 전방 길거리 쪽에 딱 서 있었던 거예요. 순간 공포가 머리 끝까지 올라와서 풀악셀을 밟고 그곳을 빠져나왔답니다. 자, 여기서 이어서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유로 귀신의 해방자.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은 지방령처럼 자유로 귀신이 그쪽에 계속 있으면서 많이 목격됐잖아요. 이제 이 목격담이 요즘에 안 들리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강윤석 형사님이랑 김덕원 형사님이 같이 사건을 맡고 진행했던 일입니다. 자유로에서 막 비가 오는 날이면은 어떤 여자가 막 손을 흔들어가지고 차를 잡는다는 둥 막 그런 신고가 많았대요, 그 당시에. 근데 자유로에는 도보용 통행로가 없었어요. 2002년 취업을 위해 상경한 여자 한 명 있었습니다. 자신의 언니 집에서 있으면서 조카를 돌보고 있었고, 그때는 한창 취업 정보지 같은 게 있었대요. 이제 그거를 보고 사무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면접을 본 그 사장이 딴 마음을 먹은 거예요. 이 여자한테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이들의 이동 경로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취업 핑계로 하남에서 만난 거예요. 밥도 사주고 술도 막 사 먹인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를 태워서 일산까지 오게 됩니다. 근데 일산까지 오는 길에 자유로가 있잖아요. 대로변이 아니라 밑에 보면은 막 논이랑 밭 이런 데가 있는 곳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밤에 사람이 없어요. 거기서 이 사장, 이 나쁜 개쌍놈의 호루 새끼가 이 여자를 성폭행하려고 시도를 했고, 여자가 거세게 저항을 한 거예요. 이 사장이 눈이 돌아가지고 목을 졸라 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그 농로에다가 버렸어요. 그냥 그대로 유기를 해버린 거예요. 문제는 몇 개월 후 당시 장마 기간이라 폭우가 막 샥 하고 쏟아졌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농로를 통해서 이 시신이 떠내려간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가게 되었냐? 한강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한강을 따라 계속 가다가 끝에 강화도 부근에서 이 시신이 발견이 된 거예요.
사체가 떠올랐고, 근데 시간도 오래됐고 물속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진보된 과학 수사로도 이게 신원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DNA를 채취해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출로 신고한 그 가족들 DNA를 찾아가지고 맞추어 보니까 이 시체가 3년 전 사라진 여성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사가 시작된 거예요. 정리하자면 2002년 1월에 실종 신고가 접수가 되었고 2002년 4월에 시신이 발견되었어요. 그리고 2005년에 신원이 확인되었던 거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죠.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하고 3년 만에 해결이 된 거예요. 강윤석 형사님이랑 김덕원 형사님이 이 사건을 해결하고 나서부터 자유로에서 그 귀신을 봤다는 목격담이 신기하게도 들리지 않았대요. 이제 이런 이야기였고요. 저도 일산에 살기 때문에 자유로를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거려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많이 이 귀신을 봤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사건을 해결하고 나서부터 원한이 다 풀렸던지 더 이상 자유로 귀신이 안 보인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 참 조심해야 돼요. 어쨌든 뭐 면접을 가도 우린 항상 면접을 보러 가는 거니까 당연히 그런 일은 없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겁니다. CCTV가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이미 범행을 저지르면 끝인데 그냥 CCTV는 범행을 저지른 사람을 잡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 당시 그 현장에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건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자신의 몸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이건 약간 웃자고 하는 버전이 뭐냐면 자유로에서 그렇게 연인들이 많이 싸운대요. 차에서. 왜 그런지 몰라. 그래서 그냥 갓길에다가 연인을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야 너 내려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 여성분들을 착각해가지고 자유로 귀신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많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통행로도 없는 거기다 어떻게 내리라고 하냐? 아니 얼마나 화가 났어도 그렇지, 그쵸? 별의별 사람 많습니다 진짜. 이번 이야기는 에피타이저 같은 이야기였고요. 이제부터는 제가 준비해온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끔찍했던 그 집. 5년 전 내가 중2 때 있었던 일인데 진짜 아직도 생각하면 등골이 싸게 서늘해져. 그때 우리 집은 좀 가난했어. 집도 좁았고 인천에 있는 뉴서땡 아파트였거든. 18평짜리였는데 4인 가족이 살기엔 진짜 말도 안 되게 좁았지. 먼저 말해둘게. 그 집 구조가 완전히 일직선으로 되어 있었어. 방들이 쭉 일렬로 이어져 있었고 안방에서 현관이 바로 보이는 그런 구조였어. 그날도 아버지는 사업 때문에 집에 안 들어오셨고 어머니는 화장실에서 손빨래를 하고 계셨거든. 2005년도에 손빨래 말 다 했지? 얼마나 우리가 힘들었었는지. 아무튼 난 동생이랑 나란히 안방에 누워서 자려고 하고 있었어. 아마 12시쯤이었을 거야. 근데 잠이 안 오는 거야. 천장만 멀뚱히 보고 계속 뒤척뒤척. 그러다가 시계를 봤는데 새벽 2시. 진짜 잠 안 오네. 몰라 이제 자야겠다 하고 눈을 감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동생이 훅 일어나는 거야. 이 미친놈아, 새벽 2시에 안 자고 뭐해, 빨리 자 하고 말했는데 얘가 내 말을 못 들은 척하면서 그대로 일어나더라고. 근데 그 순간부터 뭐가 좀 이상했어. 진짜 이거 읽고 있는 너희들도 한번 따라해봐. 천장을 보고 바닥에 누워 있을 때 일어나려고 하면 보통 팔을 이렇게 짚거나 아니면 옆으로 돌아서 일어나잖아. 근데 얘는 그 체력장에서 윗몸 일으키기 하듯이 그냥 몸이 쓱 하고 올라오는 거야. 팔 하나 안 짚고 그냥 그대로 스르륵 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이 오줌 마려 온가 싶어서 야 빨리 화장실이나 갔다 와, 어슬렁거리지 말고 라고 말했어. 그냥 내가 좀 무서웠거든. 그래서 그냥 위화감을 떨쳐내려고. 근데 얘가 갑자기 낄낄거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 왜 소름 끼치는 웃음 있잖아. 쇠 긁는 듯한 그 느낌? 나는 분명 누워있으니까 얘 얼굴은 안 보였는데 얘는 분명히 내 위에 서 있는 상태였고 계속 막 낄낄 막 깔깔거리면서 웃는 거야. 근데 그 웃음이 진짜 시끄러울 정도로 커지고 있었어. 그때 딱 직감했지. 아, 이거 내 동생 아니구나. 정말 오금이 저리고 몸이 얼어붙는다는 말, 나 그거 그때 알았어. 근데 그게 갑자기 웃음을 탁 멈추더니 현관문 쪽으로 쾅쾅쾅쾅 하면서 뛰어가는 거야. 지금도 글을 쓰면서 소름이 돋는데 그 쿵쿵거리는 소리 아직도 귓가에 남아있어. 현관으로 쫓아갔더니 그게 스르르륵 하고 사라졌어. 신기하긴 한데 그때까진 무섭진 않았어. 그냥 말 그대로 비현실적인 느낌이랄까? 근데 걔가 현관에서 사라지기 직전에 뒤를 확 돌아봤거든? 얼굴이 없었어.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나 완전 기절할 뻔했다니까. 심장이 쿵 하고 멎는 줄 알았어. 근데 정말 소름 돋는 게 뭔 줄 알아? 바로 옆에 누워있는 동생을 확인할 수가 없겠는 거야. 너무 무서워서 고개도 못 돌리겠고, 만약 옆에 동생이 없으면 어떡하지? 혹시 얼굴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 생각만 맴도는 거야. 그 상태로 현관만 30분 동안 쳐다보고 있었어. 땀은 한강처럼 막 줄줄 흐르고 있었고. 근데 사람이란 게 호기심이 무서움을 이길 때가 오더라고. 결국 고개를 돌려 옆을 봤어. 동생은 그냥 잘 자고 있었어. 다행이었지.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진짜 이 집에 뭔가 있었던 것 같아. 우리 가족 그 집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중산층 정도는 됐었거든. 아버지 사업도 괜찮았고 평범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그 집에 들어가고부터 모든 게 다 이상해졌던 거야. 아버지 사업 망하고 내가 차에 부딪힌 것도 그때였고 동생 혀가 찢어진 것도 그때였고 이상한 일들이 계속 터졌어. 근데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생겨서 그 집에서 이사를 하게 되었어. 다른 아파트로 옮겼지. 3층. 근데 또 골 때리는 일이 생긴 거야. 우리 집 라인에서 어떤 사람이 살자를 한 거야. 근데 그게 어떻게 됐냐면 아파트 미관용으로 심어둔 나무가 3층 높이까지 자라 있었거든. 시체가 떨어지면서 나무에 꽂힌 거야. 우리 집이 3층이었잖아. 우리 베란다로 피가 막 다 튀고 난리도 아니었어. 정말 뉴스에 안 나온 게 신기할 정도였지.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건 이거야. 그 살자 한 사람이 우리가 전에 살던 그 이상한 집, 그 집의 월세 주인이었어. 나중에 경찰이 우리 집에 와서 얘기해줬는데 그 사람 원래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번 사람이었대. 근데 도저히 왜 살자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 이유도 없고 유서도 없고 그냥 갑자기. 그 얘기 듣고 나는 그때 봤던 귀신 이야기를 처음으로 부모님한테 말했어. 그랬더니 부모님도 이상한 경험을 많이 했었대. 걸개식 옷장이 저절로 막 열려 있거나 부엌칼 끝이 이상하게 구부러져 있거나 그 집이 진짜 뭔가 붙어 있었던 게 아닐까 싶어. 부모님도 그 집값이 너무 싸서 의심하긴 했었다 라면서 빨리 나와서 정말 다행이다 라고 하시더라. 지금 생각해도 그때 그 얼굴 없는 그거 절대 안 잊혀져. 내가 살면서 본 것 중에 제일 무서웠던 순간이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이야기도 집의 터가 중요한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이 집에 분명히 무언가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던 거죠. 공감이 가요. 저도 이 경험이 있으니까. 제가 살던 그 끔찍했던 집 이야기는 영상으로 만들어 드렸죠.
기억 가물가물하신 분들은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집에 분명히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중산층 정도였고 그냥 평범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이 집에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모든 게 다 바뀌었던 거죠. 아버지 사업 망하고 이상한 현상들 겪고 이 이야기에서 나오는 귀신을 묘사해줬잖아요. 이 사연의 주인공이. 근데 보면은 이것도 공감이 돼요. 귀신들이요. 외형 같은 게 다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나서 나중에 따로 기억을 할 때 정말 선명히 기억이 나요. 뭘 입고 무슨 색 옷을 입고 머리는 어떻게 했고.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이 얼굴을 기억하려고 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스캐너처럼 씩 하고 이목구비가 지워져요. 그게 귀신의 특징이라면서요. 이 사연의 주인공이 썼던 글도 신빙성이 가는 게 귀신이 마지막에 탁 돌아봤을 때 얼굴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전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참 그쵸. 이런 거를 다 알고서 집을 계약하고 할 수가 없는 건데 복불복이긴 하죠. 근데 그나마 안 좋은 집을 걸을 수 있는 방법 중에 그런 게 있죠. 너무 습한 집은 절대 안 되고 햇볕이 잘 들어오는 집이어야 한다. 귀신은 습한 거를 좋아하고 어두운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적 양기가 많은 해가 잘 드는 집을 더 비싸게 판다는. 남향, 맞습니다. 남향. 우리가 집을 고를 땐 터를 잘 보고 고릅시다. 이야기 계속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무병을 앓고 있는 주말 알바녀. 나 지금 1년째 주말 야간으로 일하고 있는 편의점이 하나 있는데 거기 오전에 일하던 여자 알바가 있었어. 지금은 그만뒀지만. 일단 걔 묘사를 좀 해보자면 덩치가 좀 있는 편이었어. 키는 한 158? 몸무게가 90에서 100kg 정도는 됐을 거야. 같이 계산대에 있으면 그 친구가 지나갈 때 뒤로 빠져나갈 공간이 없을 그 정도였어. 그리고 생긴 것도 매눈. 눈썰미가 뛰어난 게 아니라 그냥 눈매 자체가 찢어지고 날카롭고 싸나워 보였어. 정면에서 쳐다보면 순간 막 움찔할 정도였으니까. 그 친구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는 아니고 점장님이 입이 근질근질 하셨는지 나한테 슬쩍 알려주신 거야. 어느 날 점장님이 이러시더라고. 야, 두필아, 너 걔 요즘 왜 자꾸 평일 알바한테 대타 맡기고 쉬고 그러는지 알아? 나는 모른다고 고개를 저었지. 걔 요즘 신내림 받을지 퇴마 받을지 알아보고 다닌다더라. 헐. 그러면서 슬슬 이야기를 꺼내시는데 걔가 아침에 내가 퇴근을 하고 나면 항상 어떤 아주머니가 보인대. 근데 그 아주머니가 진짜 이상한 게 시골틱한 옷차림에 얼굴이 새까맣대. 근데 그게 그냥 새까만 그게 검은 피부 그런 게 아니라 그을려서 탄 것처럼 시꺼멓게. 그 아주머니가 편의점 앞을 맴돌다가 초등학생들이 지나가면은 그 애들 옆에서 뭐라고 막 소근소근 속삭이는데 그 다음엔 꼭 그 애들이 편의점에 들어와서 라면이랑 김밥 같은 걸 사 먹는다는 거야. 그럼 그 아주머니는 애들이 먹는 걸 지켜보다가 다 먹고 나면 문 앞까지 마중까지 해준다고 하더라. 그리고 또 다른 초딩이 지나가면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는 거지. 신기한 게 뭔 줄 알아? 그 애들은 하나같이 싹싹하고 먹은 거 다 치우고 간대. 요즘 초딩들 예의 없는 애들 많잖아. 근데 그 아주머니랑 온 애들은 진짜 조신하게 먹고 간다는 거. 처음엔 솔직히 에이 설마 싶었지. 근데 그 친구가 일하던 시기부터 편의점 매출이 확 수직 상승했거든. 진짜 라면이 매일 아침에 5박스씩 들어오는데도 계속 매진. 선입선출이고 뭐고 회전율이 그냥 미친 수준이야. 그래서 내가 진짜 궁금해서 CCTV를 돌려봤거든. 물론 내 눈에는 귀신 같은 거 안 보여. 근데 이 여자 알바가 계산대에 앉아서 핸드폰을 막 하고 있다가 기척도 없었는데 갑자기 카운터 이렇게 앞으로 가가지고 계산 준비를 하는 거야. 그러면 딱 3초 뒤에 애들이 뛰어들어와. 이게 말이 돼?
매장 문이 등 뒤에 있어가지고 애들 오는 걸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야. 그뿐만이 아니야. 라면 취식대 쪽을 계속 힐끔힐끔 보는 거야. 계속 만석. 애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계속 반복. 그 친구는 매 눈으로 애들 오는 타이밍을 귀신같이 알고 있어. 점장님 말로는 그 친구가 외할머니가 무병을 피하려다가 사고사를 당했대. 그리고 그 친구 어머니도 무병을 피하려다가 아사. 가난한 집도 아닌데 아사래.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의사가 영양실조로 돌아가셨다라고 진단을 내렸대. 그런데 그 친구는 정작 먹는 것도 별로 없는데 혼자서 덩치만 계속 커지는 거야. 그래서 무당한테 갔더니 신내림 안 받으면 절대 살 못 뺀다고 했대. 무병은 대물림 된다고 하잖아. 근데 진짜 여기서 소름 돋는 게 하나 있어. 점장님이 그러시더라고. 그 시커먼 아주머니 어쩌면 우리 엄마 같아. 점장님이 어릴 때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새어머니 밑에서 자라셨대. 근데 이 새어머니가 이 점장님을 엄청 구박을 했다는 거야. 반찬은 김치 하나에다가 물 마른 밥만 계속 주고. 그래서 지금도 물밥을 보면은 역겨워서 토할 것 같대. 어머님이 돌아가신 이유는 어릴 때 집에 불이 났는데 점장님은 주산학원에 가 있었고 아버님은 회사에 있었고 어머님 혼자 저녁 준비를 하다가 깜빡 졸았는데 그게 화재가 난 거야. 그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시신을 수습할 때 얼굴이 완전히 새까맣게 타버려서 처음엔 그게 사람인지도 몰랐대. 그 얘기를 하면서 점장님이 진짜 펑펑 우셨어. 외동딸로 너무 사랑받았는데 갑자기 어머님 돌아가시고 새어머니 밑에서 평생 무수리처럼 살아왔다고 하시더라. 공부도 엄청 잘했는데 새엄마가 돈 아깝다 이러면서 상고 가서 취직하라고 다 끊어버렸대. 그렇게 고생 끝에 편의점 운영까지 하게 된 건데 요즘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우리 엄마가 불쌍한 나 도와주려고 편의점 지켜주시는 것 같아. 아마 그게 그 여자 알바 눈에 보였던 거 아닐까? 라고 하더라. 진짜 무슨 대단한 반전이나 결말은 없어. 그냥 지금도 장사가 너무 잘 돼서 내가 조금 힘들다는 게 문제일 뿐? 그 알바 친구는 건강이 점점 더 안 좋아져가지고 그만뒀는데 지금은 어떻게 지내는지 나도 잘 몰라. 근데 이건 진심. 들으면 들을수록 그냥 신기한 얘기고 좀 짠한 얘기이기도 해.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편의점에서 봤던 아주 신기하고 이상한 경험. 점장님의 돌아가신 어머니가 편의점 앞을 지키고 있다가 초등학생이 지나가면은 속닥속닥, 그러니까 귀신의 홀림 같은 거죠. 초딩들이 라면이랑 김밥을 사 먹고. 근데 웃긴 거는 다 사 먹고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나간대요. 그런 것까지 이제 어머니가 도와주셨나 봐. 귀신이 되어서도. 그래서 이 이야기를 처음에 딱 듣고 너무 가슴도 짠하고 막 슬프고 그랬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참 운명의 장난이죠. 내가 받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거니까. 신내림 안 받아서 살이 찌는 사연은 처음 듣네요. 그러니까 간 쪽이라든지 어디를 타격을 하면은 이게 분해를 잘 못해가지고 살이 막 찌고 붓고 이런 걸 수도 있죠. 어떻게 지금은 잘 지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악마를 믿으십니까? 예전에 말이야, 우리 동네에 알코올 중독자 아저씨 한 명이 살고 있었거든. 나이는 한 40 중반쯤. 그 아저씨 아들이 내가 친했던 형이었는데 아저씨가 술주정하면 가끔 그 형이 우리 집으로 도망오곤 했어. 형 어머니는 술주정에 지쳐서 집을 나간 지 오래됐고 형은 늘 장롱 안에서 벌벌 떨면서 그 폭력이 자기한테 안 오길 바랬대.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결국 형한테도 그 주먹이 날아왔다고 하더라. 근데 말이지, 어느 날 진짜 이상한 일이 있었어.
그날 형이 완전 새빠랗게 질린 얼굴로 우리 집으로 뛰어왔어. 우리 가족이 형을 진정시키는데 형이 거의 정신을 잃은 사람처럼 우리 아버지한테 덜덜 떨면서 말하는 거야. 아저씨, 우리 아빠가 좀 많이 이상해요. 왜 성민아,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형이 이러는 거야. 아빠가요, 방 안에 아무도 없는데 누구랑 얘기하면서 술 마시고 있어요. 형 말로는 원래 아버지가 혼자 조용히 술 마시다가 갑자기 막 폭발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날은 컵을 2개를 꺼내놓고 누군가랑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있었대. 근데 더 소름 돋는 건 평소엔 술만 마시면 난폭해지던 그 사람이, 그 아버지가 그날따라 완전 온순하고 마치 높은 사람을 대하듯이 굽신굽신하더래. 그래서 처음엔 좀 안심했대. 오히려 다행이라고 느꼈다더라. 아빠가 폭력을 안 쓰니까 다행이지 뭐. 근데 형이 방을 슬쩍 보는데 아버지가 형을 확 째려보면서 소리를 지르더래. 야, 이 새끼야, 어서 인사드려. 이 아버지를 도와줄 선생님이라니까. 그 방엔 형이랑 아저씨 그 둘밖에 없었거든. 형이 당황해서 아무도 없는데 무슨 인사를 하라는 거예요 라고 하니까 갑자기 아저씨가 형 뺨을 팍 때리면서 이러는 거야. 이 새끼가 지금 장난하나? 이 선생님이 아버지를 도와주라고 먼 길에서 오셨는데 이 새끼가. 형은 겁에 질려서 그대로 우리 집으로 도망치는 거야.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술주정, 다른 말투, 뭔가 진짜 평소랑 다르다 못해 그 상황이 너무 무서워서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형은 벌벌 떨었대.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동네 아저씨들이랑 같이 그 형네 아버지를 만나러 갔어. 근데 말이야, 다들 집에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랐대. 저 성민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아이고, 우리 집엔 어떻게 오셨어요? 오늘 귀한 손님들이 많이 오시네. 잘 오셨어요. 여기 소개시켜드릴 선생님이 계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다들 어이없어 하면서 일단 안으로 들어갔는데 역시 방 안엔 그 아저씨 혼자뿐이었대. 그래서 일단 그 아저씨가 뭔 짓을 하나 지켜보자 하고 있었는데 그 아저씨가 허공을 가리키면서 사람들한테 소개를 하는 거야. 여기 이분은 말입니다, 저를 도와주러 먼 길을 오신 분으로 제가 소주 사러 가는 길에 만나서 모시고 왔습니다. 이쯤 되니까 동네 사람들도 이 사람 완전히 맛이 갔구나 싶었지. 그래서 다들 말리기 시작했대. 저 성민 아버지, 정신 좀 차립시다. 술은 곱게 마시고 곱게 주무셔야죠. 애가 얼마나 겁에 질려 있는지 아십니까? 근데 그때 부동산을 하는 홍 씨가 한마디 거들었대. 보소, 술 그만 처마시고 빨리 자이소.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아니, 아무도 없는데 뭐가 있어. 이러니까 성민이 엄마가 도망을 갔지. 그 말을 듣고 형의 그 아버지가 갑자기 소주병을 벽에 팍 던지면서 소리를 지르더래. 이 씨발놈아, 선생님께서 너희 때문에 심기가 불편하시잖아.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 인간들이 뭘 몰라가지고. 홍 씨는 어이없어 하면서 그냥 나가자고 했대. 근데 그 순간 형의 아버지가 웃으면서 말하더래. 야, 홍씨, 이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니네 마누라 말이야, 그 앞집 대학생 놈이랑 떡 쳤다더라? 다들 와, 이건 선 넘었네 하면서 뭐라고 하려는데 갑자기 유리창이 빵 하고 깨졌대. 진짜로 큰 소리가 나면서 산산조각이 난 거지. 싸우던 사람, 말리던 사람들 전부 말없이 얼어붙었어. 형 아버지는 갑자기 무릎을 꿇고 펑펑 울더래.
아이고 선생님, 너희 때문에 선생님이 노예에서 갔잖아. 씨, 나 이제 어떻게 살라고. 아이고. 그렇게 엉엉 우는 아저씨를 뒤로 하고 다들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대. 근데 며칠 뒤 진짜로 두 가지 일이 벌어졌어. 첫째는 부동산 홍씨 진짜로 이혼했대. 그 형의 아버지가 말한 그 앞집 대학생이랑 바람핀 게 사실이었던 거야. 홍씨가 찝찝해가지고 대학생을 잡고 물어봤는데 이 대학생이 혹시 들켰나 싶어서 모든 걸 털어놨던 거야. 결국 홍씨는 이혼하고 동네를 떠났어. 두 번째, 그 형의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야. 유서를 남기고, 근데 그 유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대. 성민아, 아버지는 술주정뱅이라 해줄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래서 영혼이라도 팔아서 너 하나 잘 되게 하려고 했는데 기회는 날아갔어. 그분은 자기가 악마라고 했어. 시키는 대로 하면 너의 미래는 보장해준다고 하더라. 나는 그분의 놀라운 힘을 봤어. 미래도 과거도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다 알고 계셨어. 하지만 만약에 그분이 네 앞에 나타난다면 이 애비처럼 영혼은 팔지 마. 아버지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아. 그래서 먼저 갈게.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었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진짜 등골이 오싹했어. 그 아저씨가 미친 건지 아니면 진짜 뭔 존재랑 계약 비슷한 걸 한 건지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소름이 돋아.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악마를 믿으세요 진짜? 근데 악마라는 게 항상 서양의 그거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나라에 그런 게 없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했는데 이번 사연을 읽고 나서 그치, 악마는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겠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악마 혹은 악귀겠죠? 이 집안을 파멸로 몰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악귀 막 이제 그런 나쁜 존재들 통틀어서 사탄 막 악마 이렇게 부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쵸? 악귀라는 말 자체가 뭐 악마니까. 근데 술이 문제야. 술이 가정폭력 있잖아요. 되게 중요한 거더라고. 이게 다 커서 사춘기가 지나서 이제 그러는 거는 뭐 부모님이 이혼하고 이러시는 건 전혀 상관이 없는데 유년기 시절에 우리가 정서적으로 막 쌓아져야 되고 완성돼 가야 되는 그 시기에 그런 큰 사건이 터지면은 아이한테 굉장히 악영향이 끼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살인마들도 조사해 보면은 어린 시절에 학대를 당했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완전 높은 확률로. 근데 이제 이 사연에서 나왔던 악귀는 이 성민이 아버지를 꼬드겨가지고 완전히 파멸로 몰아갔죠. 자식들은 아버지가 하늘이고 아버지가 전부고 그럴 텐데 가장 안전해야 할 집 안에서 가장 나를 지켜줘야 될 사람이 감옥보다 더 하겠지. 다른 사람들 아무도 들을 수 없고 현관문 닫아놓고 그렇게 괴롭히고 패고 욕하고 얼마나 무서울까. 자기 배 아파서 낳고 어쨌든 자기 유전자로 만들어진 아이니까 사랑을 줘도 부족할 시간에 가정폭력은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어머니에게 들은 신기한 이야기. 우리 집안은 천주교 집안이야. 나야 뭐 귀찮아서 잘 안 가긴 하는데 가족 전체는 꽤 열심히 믿거든. 어제 엄마랑 술 한잔 하다가 내가 그랬어. 이렇게 귀찮은데 성당 자꾸 가라 그래 엄마. 근데 엄마 언제부터 천주교 믿게 된 거야? 그랬더니 엄마가 옛날 얘기를 하나 꺼내주시더라고.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쯤? 엄마 말로는 나랑 형이 아버지한테 있을 때쯤의 이야기래. 정자. 그 당시 아버지는 시청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계셨고 엄마는 평택 쪽에 있는 조그만 회사에 다니셨는데 거기서 남자들한테 인기가 꽤 많으셨대. 자랑을 좀 하시더라고. 두 분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는데 중매로 만나서 결혼한 거래. 결혼하고 나서 작은 투룸 주택에서 할머니, 아버지 그리고 엄마 이렇게 세 분이 같이 살게 됐대. 그 당시에도 공무원이 그렇게 월급이 많은 건 아니었지만 안정적이고
안정적인 직장이고 복지도 괜찮으니까 엄마 말로는 내가 불쌍해서 결혼해줬다 라며 농담 삼아 웃으시더라고. 그렇게 시작한 결혼 생활이었는데 문제는 1년쯤 지나면서부터 시작됐대. 집안 사정이 경제적으로도 안 좋아지고 아버지가 A형의 예민한 스타일이라 그 예민함 때문에 친할아버지랑 자주 싸우셨다고 하더라. 할아버지는 돈 떨어지면 집에 찾아와서 돈 달라고 하고 심지어 시청까지 찾아가서 아버지한테 돈 내놓으라고 하고 식당에서 아버지 이름으로 밥 먹고 시청에 대고 야 임마 곽두필이 임마 내 아들이야 임마 소리치고 시내에서 막 싸우고 오고 엄마가 중간에서 맞서 싸우기도 하고 말리기도 하고 정말 힘드셨대. 그렇게 사람이 힘들다 보면 뭔가 절대자나 종교에 의지하고 싶어지잖아. 그때 할머니는 절에 다니면서 밥도 하고 불교 쪽으로 알아보고 계셨고 엄마는 교회 봉사활동 같은 걸 하면서 기독교 쪽을 알아보셨대. 그렇게 종교를 찾고 있을 무렵이었는데 어느 겨울의 늦은 밤이었대. 아버지가 술에 완전히 취해서 집에 들어오셨고 바로 픽 쓰러져서 주무셨대. 가족들도 다 잠들었고 그렇게 한참 자고 있는데 엄마가 꿈을 꾸셨대. 꿈속에서 어떤 여자가 정면보다 살짝 위쪽에서 엄마를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엄마 말로는 그 여자가 너무 아름답고 우아해서 그리고 고귀해서 처음 봤는데 순간 눈물이 막 흘러내렸대. 근데 그 여자의 얼굴은 안 보였대. 왜냐면 그 뒤에서 눈부신 빛이 너무 강하게 막 나와서 얼굴은 그림자처럼 까맣게 가려져 있었거든. 그 상태에서 엄마는 온몸이 덜덜 떨릴 정도로 압도가 되었대. 그렇게 넋을 놓고 여자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여자가 이렇게 말했대. 마리아, 일어나. 마리아. 막 화를 내면서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하더라. 엄마는 깜짝 놀라서 잠에서 벌떡 깨셨고 근데 세상에 그때 마침 연탄가스가 거실에서 스멀스멀 퍼지고 있었던 거야. 물 한 개처럼 깔려서 아버지랑 엄마 근처에 꽉 차 있었대. 엄마가 한 모금을 마시는 순간 머리가 하얘지고 막 어지러웠지만 정신을 딱 차리고 아버지를 끌어다가 밖으로 데리고 나갔고 할머니도 간신히 깨워서 구출했대. 다행히 다들 큰 문제는 없었고 엄마만 약간 치료를 받으셨다고 하더라. 그날 이후 엄마는 그 꿈이 뭐였을까 하고 계속 생각하셨대. 그러다가 집에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문득 창밖을 봤는데 성당 하나가 눈에 확 들어온 거야. 근데 그 성당 앞에 있는 성모상을 보는 순간 꿈속에서 봤던 그 여자가 딱 떠올랐대. 엄마 말로는 마치 머리에 벼락을 팍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다더라. 아, 그 여자가 성모 마리아였구나. 그렇게 확신이 들었고 그날 이후 엄마는 아버지와 할머니께 얘기해서 가족 모두 성당을 다니게 되었대. 정말 열심히 다니셨고 결국 세례도 받으셨는데 여기서 또 소름 돋는 포인트 하나. 원래 천주교에서는 세례명이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 처음 가보는 성당이었는데 세례받을 때부터 부여받는 세례명이 뭐였는 줄 알아? 마리아였대. 진짜 꿈속에서 나온 그 이름 그대로. 그때 엄마는 확신했대. 내가 만난 그 여자가 정말 성모 마리아였구나 하고. 그 이후로는 신기할 정도로 집안 모든 일이 잘 풀렸대. 가정도 좀 안정되고 경제적으로도 차차 나아졌고. 그래서 우리 가족이 천주교를 믿게 된 거야. 나는 아직도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좀 신기하고 뭔가 말로 설명 안 되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 너 같으면 이거 믿을 수 있어?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귀신 같은 건 나오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꿈속에서 나타나서 어머니를 구해주신
그때 못 깨어났으면은 가스 중독으로 다 돌아가셨겠죠. 정말 소름 돋는 게 꿈속에 나온 그 어떤 후광이 비치는 여자가 마리아 빨리 일어나! 이렇게 화를 내서 탁 눈을 떴더니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이었고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나중에 처음 보는 천주교를 가가지고 세례를 받았는데 정말 우연스럽게도 세례명을 마리아라고 받은 거였죠. 그러니까 이 꿈속에 나타난 그 존재가 어떤 성모 마리아님이 현현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나타나셔서 구해줬던 거겠죠. 그러니까 신이라는 것은 시간 개념이 우리랑 다르대요. 그래서 미래, 현재, 과거 이런 게 우리랑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대. 그분은 아셨던 거죠. 이 어머니가 마리아라는 세명을 받을 거라는 걸. 신기하고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목 무서웠던 기억 1편. 내가 진짜 죽을 뻔한 낚싯썰 하나 해줄게. 우리 셋이 진짜 절친이거든. 나, 민수, 철민이 이렇게 셋이 낚시를 자주 다녀. 그날도 대물이 나온다는 포인트를 이 민수놈이 알아냈다면서 가자고 날짜까지 잡은 거야. 사람도 잘 안 오는 외진 곳이라나 뭐라나. 그래서 우리 둘은 신나서 준비를 다 하고 떠날 채비를 마쳤는데 당일 아침에 이 위치를 찾아온 민수가 갑자기 안 간다는 거야. 이유도 안 되고. 아니 이게 뭔 헛소리야 싶어서 억지로 얘를 끌고 차에 태워서 출발했어. 운전은 내가 했고 셋이서 강원도로 달려갔지. 가는 길에 민수한테 아니 왜 안 가려고 했냐 물어봤는데 그 자식이 그냥 쓴웃음만 짓고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뭔가 기분 나쁜 예감이 들긴 했는데 그냥 뭐 넘어갔어. 3시간을 달려서 도착한 곳은 비포장 도로에다가 언덕 너머 좁고 아슬아슬한 길을 지나서 숲 깊숙한 저수지 한쪽에 도착했어. 진짜 사람 하나도 없고 분위기는 진짜 좋더라고. 우린 1박 할 생각으로 갔으니까 잡초도 치우고 울퉁불퉁한 돌도 정리하고 거기 위에 텐트 치고 고기 구워 먹고 막 소주 마시면서 개꿀잼 타임을 보냈지. 근데 해가 슬슬 노을질 무렵 민수가 갑자기 텐트 안으로 쏙 들어가더니 지퍼까지 팍 잠그고 침낭 속으로 쏙 숨어버리는 거야. 내가 야 이 새끼 시작하자마자 자는 게 어딨어 이랬는데 얘가 대꾸도 안 해. 철민이도 민수 왜 저래? 이러고. 민수는 원래 낚시하면 미친놈이거든. 근데 술 조금 마셨다고 바로 기절해버리니까 우린 좀 찜찜했지. 억지로 끌고 온 것도 있어서 그냥 얘 냅두고 나랑 철민이 둘이서만 밤낚시를 시작했어. 우리는 농담 따먹기도 하고 입질 오는 거 기다리면서 낚싯대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이런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야. 우린 처음에 민수가 잠꼬대 하나 싶어서 야 민수 가위 눌린 거 아니야? 가서 깨워줘 이랬더니 철민이가 알겠다면서 텐트 쪽으로 걸어가더라고. 근데 걷다가 멈추더니 가만히 서 있다가 그냥 돌아오는 거야. 아무 말 없이 와서 그냥 의자에 털썩 앉아서 저수지만 뚫어져라 보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뭐야 왜 그냥 와? 이러니까 철민이가 한마디 하더라. 그거 텐트에서 나는 소리 아니야. 뭐? 그럼 그 소리 뭐야? 그냥 산짐 등 소리겠지. 근데 얘가 표정이 개 굳어가지고 맥주를 벌컥벌컥 마시는 거야. 손도 살짝 떨리는 게 보이고 뭔가 싸해지는 기분이 들더라. 그때부터 뭔가 이상했어. 보통 풀숲에선 귀뚜라미 소리나 벌레들 소리도 나잖아. 근데 그 순간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거야. 진짜 고요 그 자체. 야 씨발 왜 말을 안 해?
불안해서 철민이한테 말 거는데 얘가 대답도 없고 그냥 계속 맥주만 들이붓고 있는 거야. 그때였어. 갑자기 내 어깨에 하얀 손이 툭 얹히는 거야. 으악! 나는 비명을 지르며 낚시 의자에서 굴러떨어졌지. 허우적대다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어느새 동이 트고 있었고 민수가 무표정으로 날 쳐다보고 있는 거야. 와, 진짜 너무 놀래서 욕부터 튀어나왔어. 아이 씨발 깜짝이야. 아, 가위 눌린 건가? 정신 차려보니 민수랑 철민이 둘 다 막 쩌든 표정으로 날 보고 있더라고. 우린 아무 말 없이 바로 짐을 싸서 차를 타고 그곳을 떠났어. 고속도로에 진입하니까 그제서야 긴장이 풀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야, 아까 나 잔 거야? 나 존 거야? 그랬더니 철민이가 대답했어. 나도 민수 깨웠어. 나처럼 철민이도 막 졸다가 민수가 깨웠다는 거야. 그 말을 듣고 나서 민수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 그래서 내가 안 간다고 했잖아. 고모가 물가에 가지 말라고 했거든. 참고로 민수 고모는 무당이야. 그 말을 듣자마자 나랑 철민이는 동시에 외쳤어. 야, 이 씨발, 그걸 왜 지금 말해? 아, 진짜 미리 말하지. 야, 어제 텐트에 이상한 여자애가 서 있길래 나 오줌 지릴 뻔했잖아. 어? 철민이의 말에 내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줄줄. 야, 여자애라니? 그랬더니 철민이가 그제서야 말하더라고. 너 어제 민수가 가위 눌린 것 같다고 해서 나한테 텐트 가보라고 그랬잖아. 그때 텐트 옆에 그 시꺼멓고 긴 머리의 여자가 아무 말도 안 하고 텐트 옆에 서 있었어. 아 씨발,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그냥 돌아와서 의자에 앉은 거야. 너는 의자에서 졸고 있고 무서워서 그냥 맥주만 처마시다가 나도 기절한 거지 뭐. 그 말을 듣자 진짜 대뇌 전두엽까지 싸늘해졌고 민수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했어. 야, 너네는 그래도 잤지. 나는 텐트 안에서 밤새도록 어린 여자애가 놀자고 막 텐트를 팍팍 긁고 진짜 한숨도 못 자고 동틀 때까지 죽는 줄 알았다고.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셋 다 욕만 줄창 해댔고 그 포인트를 알려준 민수 지인까지 싸잡아 욕하면서 서울로 돌아갔어. 다신 안 간다 거기 진짜로.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주인공과 민수, 철민이 이렇게 낚시터를 간 거죠. 민수가 저수지 위치를 알아서 온 거야. 꿀포인트라고 하면서. 근데 갑자기 가자고 했던 애가 안 간다고 하는 거예요. 당일날. 네가 가자고 해놓고 왜 안 가려고 했어? 그랬더니 민수가 하는 말. 우리 고모가 가지 말라 그랬어. 고모는 무당이었대요. 무당이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말아야지. 이 철민이는 거기서 그걸 본 거야. 텐트 옆에 어떤 머리가 시꺼멓고 긴 여자애가 서가지고 가만히 서 있었대요. 얘는 너무 무서워서 와서 야, 그 소리 산짐승 소리였겠지. 왜냐면 내가 봤다는 거를 귀신이 알아차리면 안 되니까. 나중에 민수한테 들은 얘기가 더 충격적이었죠. 야, 그래도 너넨 잠이라도 잤지. 나는 텐트 안에서 어떤 여자애가 같이 놀자고 밤새 텐트를 벅벅 긁고 있었다고. 낚시 좋아하실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낚시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상하게 고기가 잘 잡혀 그날따라. 그러면 뭔가 의심해보래요. 왜냐면 거기에 익사체가 있을 수 있다고. 사람이 거기서 빠져 죽으면 물고기가 많대요 거기. 어우 무서워.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무서웠던 기억 2편. 이번엔 내가 지리산을 갔다가 진짜 무서웠던 이야기 하나 해줄게. 그때가 가을이었거든. 단풍이 제대로 들었던 때라 나랑 민수, 철민이 이렇게 셋이서 야, 지리산은 가봐야지 하고 등산을 간 거야. 하루 종일 걷다가 너무 재밌어서 기분도 좋고 근처 게스트하우스에서 하루 묵기로 했어.
캔맥주 하나씩 까면서 피곤한 몸 풀고 수다 떨고 그러고 있었지. 그러다가 철민이가 갑자기 야, 심심한데 무서운 얘기 하나 하자. 가위 눌렸던 거.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나부터 가위 눌렸던 경험을 얘기했어. 그때가 아마 고등학생 때였나? 밤새 시험 공부하고 몸도 정신도 다 너덜너덜해졌을 때였지. 잠들었는데 몸이 딱 굳는 거야. 아, 이거 가위 눌린 거구나 직감했지. 근데 그때 방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진짜 식은땀이 주르르르. 근데 그 다음이 더 소름이었어.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가도 될까요? 기괴한 여자 목소리. 뭔가 걸쭉한 톤인데 기분 나쁘게 낮아. 진짜 무서워서 몸에 힘 빡 주면서 깨어나려고 발악했는데 끽 문 열리는 소리랑 같이 뚜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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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오는 소리까지 들리니까 진짜 온몸 털이 다 곤두서는 거야. 근데 좀 지나니까 다시 문이 탁 닫히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그래서 아, 내가 갔구나 하고 긴장을 살짝 풀었는데 나간 줄 알았지. 귓속에서 속삭이는 듯한 소리. 진짜 너무 놀라서 으악 씨발 이러면서 깨어났어. 소름이 진짜. 이 얘기를 듣고 철민이가 옆에서 막 시발 이러면서 난리치고 민수는 코웃음 치면서 아이씨 야 그게 무섭냐? 이러는 거야. 그래서 철민이가 민수한테 너 그럼 너 그런 거 있었어? 물어봤더니 민수가 한숨을 쉬더니 얘기를 하는데 그 스케일이 다르더라고. 민수는 원래 뭔가가 눈에 자주 보인대. 그중 한 에피소드를 얘기해 주는데 진짜 와, 낮잠을 자고 있었대. 근데 몸이 안 움직이고 숨이 막 막히길래 눈을 딱 떴는데 가슴 위에 머리를 풀어헤치고 눈이 붉게 충혈된 소녀가 딱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었대. 너무 놀래서 고개도 못 돌리고 눈도 피할 수가 없어서 그냥 계속 쳐다만 보고 있었다더라. 그 시간이 진짜 죽을 맛이었대. 민수는 용기를 냈어. 움직이지도 않는 입을 겨우 열고 욕을 했대. 씨발 꺼져. 근데 그 말을 듣고도 그 소녀가 천천히 얼굴을 조금씩 민수에게 더 가까이 가져오더래. 코앞에서 눈이 딱 마주쳤는데 민수는 진짜 기절하기 직전이었지. 씨발 오지마. 계속 욕하면서 버티고 있었는데 그 소녀는 아무 말 없이 바로 코앞에서 눈만 깜빡거리면서 쳐다보더래. 근데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면서 고모 목소리가 들렸대. 내 인연! 여기서 뭐하는 짓이야? 썩 꺼져! 그리고 뭔가를 민수한테 막 뿌리는데 민수 말로는 소금이었을 거라고 하더라.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느꼈대. 그랬더니 진짜로 소녀가 사라졌고 몸이 풀리면서 눈이 떠졌대. 근데 문제는 뭔 줄 알아? 고모가 그때 집에 없었대. 주위에 소금도 없었고. 그래서 그냥 꿈이라고 생각하는 찰나 핸드폰을 보니까 고모한테 부재중 전화가 10통. 그리고 카톡으로는 이렇게 왔대. 자면 안 돼 일어나. 자면 안 돼 일어나. 계속 똑같이. 그거 보고 민수는 진짜 이거 뭔가 있다고 확신했대. 그 얘기를 듣고 나랑 철민이 그리고 민수는 셋 다 화장실도 혼자 못 가고 게스트하우스에 불을 다 켜놓고 잤어. 와, 지금 생각만 해도 진짜 소름 돋는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아까 이야기에서도 이제 민수 고모님이 무속인 무당분이셨잖아요. 집에는 없었지만 원격으로 꿈속에 들어가서 그 귀신을 물리쳐 준 거 아닐까 싶습니다. 야, 근데 고모도 참
힘들었겠다. 그쵸? 이제 무속인 신을 내려받고 막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을 거 아니야. 참 대단하다고도 느끼는데 한편으로는 좀 안쓰러운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쓰러운 게 그 사람들의 운명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것도 보이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내가 선택해서 귀신을 안 보고 스위치를 막 딸깍해가지고 안 보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보이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삶이 조금 안쓰러운 것 같습니다. 무서운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도토리 줍기. 내가 겪었던 이야기 하나 해줄게. 진짜 어릴 때 있었던 일인데 들으면 좀 이상할 수도 있고 무서울 수도 있어. 내가 초등학생 때 있었던 일이야. 우리 고향에선 저녁이 되면 동네 방송으로 아이들 집에 들어가라고 알려줬거든. 근데 그게 그냥 들어가세요 이런 게 아니라 저녁 노을, 작은 노을이라는 노래 멜로디였어. 그 노래 멜로디가 스피커에서 지지직거리면서 울려 퍼졌어.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그냥 방송이 아니라 일종의 경고였었던 것 같아. 그날도 난 혼자 도토리를 줍고 있었어. 우리 동네는 도로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바로 산이 있었고 애들에겐 거기가 진짜 놀이터였지. 낙엽 밟는 소리를 들으면서 도토리를 줍는 게 너무 재밌는 거야. 나도 모르게 계속 산속으로 들어갔던 거야. 도토리를 주우면서 하나 주우면 또 하나 찾고 또 하나 발견하면 거기 가서 주저앉아서 또 줍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꽤 깊이 들어간 거야. 그리고 언제부턴가 멀리서 그 저녁 노을 멜로디가 들려오기 시작했어. 근데 나 진짜 그때 몰입해서 줍고 있었거든. 조금만 더 하면서 계속 주웠어. 결국 비닐봉지에 내가 주운 도토리가 한가득이 찼고 그제서야 이제 가야겠다 하고 일어섰는데 그때 깨달았어.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는 거야. 내가 산을 올라온 건지 내려온 건지도 모르겠고 도토리 줍는 데만 집중해서 길을 아예 잊어버린 거야. 머릿속에 문득 헨젤과 그레텔 얘기가 떠올랐어. 그 이야기. 빵 조각을 따라 돌아가잖아. 그러면 나는 길에 도토리가 없는 쪽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닌가? 내가 계속 도토리를 줍고 왔으니까 도토리가 없는 길이 내가 되돌아갈 길이니까. 그래서 난 그 방향으로 가보려고 했는데 산 전체가 도토리인 거야. 어디가 도토리가 많은 곳이고 어디가 없는 곳인지 해는 저물었고 아무것도 안 보이기 시작했어. 그때부터 살짝 멘붕이 오기 시작했어. 바위에 걸터 앉아서 아무 생각이 없었어. 멀리서 들리는 짐승 울음소리에 슬슬 겁도 나고 몸도 막 점점 추워지고 그때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 옛날 이야기에서나 들었던 산짐승, 귀신, 조난당한 홀령 그런 것들이 어둠 속에서 아른아른 보였다가 휙 사라지고 나 진짜 이러다 죽겠다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 배고프고 춥고 무섭고 정신도 좀 나간 상태였어. 근데 그때 처벅 낙엽 밟는 소리가 들렸어. 사람처럼 두 발로 걷는 소리. 딱 그거야. 네 발 짐승의 소리가 아니었어. 소리 나는 쪽을 봤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계속 처벅 소리는 들려. 딱 10m쯤 되는 거리에서 내 쪽으로 점점 다가오고 있었어. 그 순간 나 진짜 너무 무서워서 손에 있던 도토리 봉지로 소리를 이렇게 내서 다른 방향으로 그걸 유인하려고 했어. 근데 비닐봉지가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내는 순간 그 발소리가 갑자기 내 쪽으로 막 뛰어오는 거야. 그 다음은 진짜 패닉 그 자체. 내 주변을 빙글빙글 도는 발소리, 풀들이 흔들리고 뭔가 지나가는 게 느껴지고
근데 정작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 난 완전히 굳은 채로 소리도 못 내고 눈물만 줄줄 났어. 그리고 눈 앞까지 뭔가가 다가왔을 때 나 이제 죽겠구나 싶어서 눈을 꼭 감고 이를 꽉 물었지. 그때 갑자기 소리가 멈췄어. 풀도 안 흔들리고 고요하길래 나 이제 살았나 싶어서 눈을 딱 떴는데 딱 내 코 앞에 어떤 얼굴이 떠 있었어. 완전 주름투성이어서 거기다가 시꺼멓고 완전 뺑 마른 미라 같은 얼굴. 그 눈이 나랑 딱 마주쳤는데 소름이 그리고 그건 그렇게 말했어. 한니모와테 기타. 이상한 말을 하는 거야. 듣도 보도 못한 말. 사투리도 아니고 그냥 알 수 없는 말이었어. 그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목소리가 커지고 험악해지고. 한니모와테 기타. 한니모와테 기타. 내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손에 들고 있던 도토리 봉지를 그놈한테 내밀었어. 그 순간 얼굴이 멈추고 눈이 도토리 봉지로 탁 향하더니 크게 웃으면서 사라지는 거야. 나는 아침 해 뜰 때까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 다리도 막 후들후들 저려서 겨우겨우 걷기 시작했는데 마침 어른들이 날 찾으러 온 걸 봤고 나는 그 자리에서 엉엉 울면서 달려갔지. 집에 가니까 엄마는 밤새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아빠는 내 머리를 한 대 팍 때리더니 아이고 씨 울면서 안아줬어. 그때 처음으로 나 진짜 살아 돌아왔구나 싶더라고. 내가 산에서 있었던 얘기를 해줬더니 부모님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면서 너 헛소리하면 또 맞는다 이러더라고. 근데 그 얘기가 마을에 소문이 나고 마을에 역사책을 쓰시던 어떤 할아버지가 나를 찾아봤어. 내 얘기를 다 듣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그거 아마 산신령이었을 거야. 그 안니모 기태에 왔다 그 말이 뭘 가져왔느냐 라는 뜻이지. 우리 마을은 옛날에 가을이 되면 수확한 걸 산신한테 곡물로 바치고 풍년을 기원하는 전통이 있었대. 할아버지는 그때 네가 도토리를 안 줬다면 너를 데려갔을지도 몰라 라고 말해주셨어. 지금도 가을에 해가 빨리 지고 산이 어두워지면 그때 그 산신의 얼굴이 불쑥 떠오르곤 해. 진짜 어릴 땐 몰랐던 무서운 순간이 지금 와서 더 섬뜩하게 느껴지는 그런 기억이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연의 주인공이 산속에서 마주쳤던 거는 아마도 산신령이었을 거라고 합니다. 산신령? 산신 코앞에 탁 와서 안니모와테 기타 안니모와테 기이타라고 말을 했는데 이 말이 뭘 가져왔느냐 라는 뜻이래요. 이 이야기의 끝부분에서도 나왔다시피 가을이 되면은 이 마을에서 수확한 거를 산신한테 곡물로 바쳤대요. 그러니까 산신이 너는 곡물로 뭘 가져왔어? 이런 뜻이었겠죠. 근데 얘가 만약에 손에 쥐고 있던 도토리가 없었다면 그 곡물로 이 사연의 주인공을 데려갈 뻔했죠. 정말 다행히도 도토리를 손에 쥐고 있었고 그거를 탁 내밀었는데 산신이 그걸 보고 호탕하게 웃고는 사라졌대요. 귀여워 보였던 걸 수도 있겠지. 처음에 접근은 너를 곡물로 써야겠다 하고 접근을 했는데 이 꼬맹이 초등학생 애가 가득 담긴 도토리가 가득 담긴 비닐봉투를 이렇게 내미니까 산신도 김이 팍 새가지고 귀여워서 그렇게 사라졌던 것 같아요. 굉장히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 무서운 이야기는 계속 됩니다. 자, 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총 3편으로 나누어져 있고 각각 개별로 다른 이야기인데 아까 말씀드린 거랑 비슷하게 사연의 주인공만 같고 배경은 같습니다. 알고 들으시면 더 몰입이 되실 거예요. 각각의 사연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저승사자 만났던 이야기 1편. 내가 진짜 저승사자 본 얘기 해줄까? 올해 내가 28살인데 말이야. 이제 30까지 2년 남았네. 아무튼 그 28년을 살면서 저승사자를 딱 2번 봤어. 신기하게도 2번 다 심각한 감기로 내가 막 죽을랑 말랑 할 때였어. 첫 번째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입학 사이 그쯤이었지. 나는 어릴 때부터 잔병치레가 좀 잦은 몸이라 감기를 아주 달고 살았거든. 근데 또 감기에 걸려서 막 열이 38도, 39도 오르락 내리락, 편도선도 부어서 미음도 못 먹고 설탕물만 몇 모금 겨우 먹고 막 그런 상황이었어. 해열제, 주사, 약 다 소용이 없던 그 시기. 하루는 약이 유난히 잘 듣더라고.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어. 근데 꿈을 꿨는데 그냥 꿈이 아니라 딱 나 지금 꿈꾸고 있구나 싶을 정도로 선명했어. 꿈속에서 나는 어디 낯선 마을에 있었어. 느낌이 한 조선시대 사극 세트장 같은 그런 분위기?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고, 진짜 이상했던 건 마을 곳곳에 금덩어리 같은 게 반짝반짝 놓여 있었는데 그걸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거야. 그걸 보고 나서 이거 현실이 아니라 꿈이구나 직감을 했지. 그래서 막 호기심이 생겨서 마을 여기저기 구경하다가 마을 외곽에 강 하나를 발견했어. 한강만큼 넓은데 깊이는 발목보다 살짝 위 정도? 진짜 얕았어. 근데 강 건너편의 사람들 엄청 멋지게 옷을 입고 의자에 앉아서 사진 찍으려고 줄 서 있는 거야. 사진 기사도 막 셔터 탁탁 누르면 찍고 있었는데 그 사진 기사가 갑자기 나를 보더니 소리치는 거야. 손님, 자리 딱 하나 남았어요. 어서 오세요. 사진 한 장 찍으세요. 그 말을 듣자마자 나는 저 사진 꼭 찍어야 돼, 이런 느낌이 확 들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강을 건너기 시작했어. 그렇게 한 3분의 2쯤 건너갔을까? 갑자기 뒤통수를 누가 팍 때리는 거야. 꿈이었는데도 진짜 아팠어. 진짜 아팠어. 깜짝 놀라서 뒤를 딱 돌아봤더니 수염을 명치까지 기르고 하얀 도포자락을 휘날리는 어떤 할아버지가 진짜 열받은 표정으로 나를 노려보더니 소리치시는 거야. 이런 고얀 놈이, 여기가 어디라고 네가 와? 당장 돌아가지 못할까? 이런 불효막심한 녀석 같으니라고. 그러면서 나를 막 때리기 시작해. 진짜 세게. 너무 무서워서 돌아가야겠다 싶어서 발길을 돌렸지. 근데 반쯤 돌아가던 중 갑자기 오른쪽 발목이 팍 잡히는 느낌이 드는 거야. 이게 움직이려고 해도 발이 안 움직여. 그 순간 바로 귀 옆에서 사진 기사의 목소리가 들렸어. 손님, 한 자리가 남았는데 그거 손님 자리예요. 사진 꼭 찍으셔야 돼요. 그 말을 듣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이건 그냥 꿈이 아니다. 소름이 확 돋았지. 발을 빼려고 하는데 오히려 점점 강 쪽으로 끌려가더라고. 이대로 가면 그 사진 진짜 찍을 것 같아서 발악을 막 하다가 바닥을 봤는데 날카로운 돌 하나가 있더라고. 그걸 탁 집어서 잡힌 내 발목을 돌로 막 찍었어. 할아버지한테 맞을 땐 죽을 만큼 아팠는데 이상하게 그 돌로 내 발목을 찍을 땐 아무 느낌이 없었어. 계속 내 발목을 찍었더니 결국 발목이 잘려나갔고 한쪽 발로 필사적으로 빠져나와서 겨우 처음 있던 자리까지 돌아왔을 때 눈이 확 떠졌어. 그 순간 어머니 얼굴이 새하얘져서 나를 막 흔들고 있었고, 괜찮아? 정신 들어? 엄마 누군지 알아보겠어?
이러시더라고. 내가 어리둥절해서 엄마 왜 그래? 이러니까 엄마가 저녁 준비 끝나고 날 깨우러 왔는데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나고 숨도 거의 안 쉬어서 얘가 기절한 줄 알고 놀래서 소리 지르고 난리였대. 그래서 방금 그 꿈 얘기를 다 해줬더니 엄마랑 아빠가 딱 한마디 하시더라. 너 요단강 건너다가 돌아온 것 같다. 진짜 소름이었어. 근데 더 소름 돋는 건 뭔 줄 알아? 그날 이후로 내 오른쪽 발목이 계속 말썽이야. 잘 삐고 멍 잘 들고 좀만 걸어도 욱신거리고. 지금도 상태가 영 안 좋아. 진짜 그 강, 그 사진, 그 할아버지 생각만 해도 아직도 몸이 오싹해.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가면은 큰 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새끼, 너희 불효막심한 새끼도 빨리 돌아가 이러고 두드려 패가지고 돌려보냈던 거죠. 저승에는 그런 게 있나 봐요. 마을 곳곳에 반짝반짝 금덩어리들이 많이 있대. 현실 같았으면 그거 이미 없지. 근데 저승에서는 그렇게 있나 봐요. 좀 신기하다. 하긴 그때는 물욕 같은 게 없을 테니까, 욕심? 뭐 그런 게 없을 테니까.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이어서 한번 가볼까요?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저승사자 만났던 이야기 2편. 내가 저승사자를 2번이나 봤다고 하니까 아무도 안 믿더라고. 근데 진짜야. 첫 번째는 중학교 들어가기 직전, 그리고 두 번째는 2002년 겨울 월드컵 끝나고 몇 달 뒤였어. 그때 편도선염이 다시 날 덮쳤는데 이번엔 진짜 장난이 없었어. 해열제도 주사도 약도 다 안 통해. 열은 계속 39도 이상. 미음도 못 넘기고 아까 말대로 설탕물 몇 모금으로 연명하고 있었지. 그렇게 고생한 지 한 일주일쯤 지났나? 어느 새벽 갑자기 고통이 싹 사라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거야. 어라? 드디어 열이 내렸나? 싶어서 주무시던 어머니를 깨워서 체온을 재봤어. 근데 체온계를 본 엄마가 갑자기 눈이 커지더니 불을 딱 켜고는 여보 일어나! 애 죽어! 하고 아빠를 부르러 안방으로 달려가시더라고. 그 다음 기억은 정신없는 상태로 부모님한테 옷 갈아입혀줘서 차에 태워진 거. 엄마는 계속 여보 빨리 응급실! 아빠는 정신 차려 눈 감지 마! 자면 안 돼! 응급실까지 얼마나 갔는지도 기억이 안 나. 몸은 점점 어지럽고 막 메스껍고 조금만 참으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버텼어. 응급실 도착했는데 사람도 많고 대기줄도 막 길어서 엄마는 접수하러 가고 나는 의자에 앉아 있었지. 근데 잠시 후 간호사가 내 체온을 재보더니 얼굴이 싹 굳어지는 거야. 선생님, 여기 위급 환자예요 하면서 뛰어가고, 그때부터 감이 오더라고. 이거 그냥 아픈 게 아니구나. 의사가 와서 오늘이 며칠인지 아냐, 여기가 어딘지 아냐, 이름은,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난 멀쩡하게 다 대답했지. 그랬더니 의사가 한숨을 푹 쉬면서 이러더라고. 내가 의사 생활 10년 넘게 했지만 체온이 41도를 넘은 환자가 의식이 이렇게 멀쩡한 건 나 또 처음 보네. 그래서 바로 링거의 해열제를 맞기 시작했어. 근데 그 해열제가 마이신 원액? 뭐 그거라더라. 진짜 미친 듯이 아프더라고. 이건 맞아본 사람만 알 거야. 30분 간격으로 체온을 체크하면서 조금씩 열이 내려가더니 잠이 스르르 오기 시작했어. 그리고 잠들고 얼마쯤 지났을까?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져서 눈을 탁 떴는데 검은 도포에 검은 갓을 쓴 남자 둘, 그리고 삼배 옷을 입은 할아버지 하나. 순간 이거 저승사자다, 이번엔 나 진짜 가는 건가? 싶었지. 근데 이상했어. TV나 어른들 얘기처럼 자 가자, 시간 됐다 가자,
이런 말은 없고 계속 낡은 책자만 뒤적이고 있는 거야. 그 책에서 한자로 생자 하나가 딱 보였는데 직감했지. 저거 명줄이 적힌 책이다. 그중 한 저승사자가 나를 보더니 넌 우리 모습이 보이네? 전에 우리 본 적이 있거나 죽을 뻔했던 적이 있겠구나. 하면서 씩 웃는데 진짜 그 웃음이 지금 생각해도 얼음장 같았어. 난 말도 못하고 몸도 안 움직여져서 그냥 두 눈만 깜빡거리며 그냥 지나가라, 제발 그냥 지나가라 하고 있었지. 얼마 후 책을 뒤적이던 저승사자가 고개를 갸웃하더니 이렇게 말했어. 이 아이 명부에 있긴 있는데 날짜가 지났어. 오늘 데려갈 수는 없겠네. 일단 돌아가서 다시 날짜 받아와야겠다. 그러자 다른 저승사자가 예전엔 조상덕으로 살아난 아이가 있다고 했는데 아마 이 아이인가 보네. 날짜가 지났으니까 그냥 돌아가자. 라고 하더니 삼배 옷을 입은 할아버지를 데리고 그냥 응급실 문을 통과해서 나가버리는 거야. 그 순간 어머니가 일어났니? 괜찮아? 하고 말을 거셨고 그제서야 내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나는 엄마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 저 엄마, 혹시 오늘 이 병원에서 누구 돌아가신 분 있어? 엄마는 어이없다는 듯이 그게 무슨 소리야? 하시길래 저승사자 얘기를 쏙 빼놓고 삼배옷 할아버지 얘기만 했어. 걱정하실까봐. 그러더니 어머니가 응급실 밖을 나갔다가 들어오셨어. 이렇게 말하시더라. 네가 말한 그 복장, 얼굴, 그 할아버지가 맞아. 오늘 이 병원에서 3일장 치르고 나가신 분이야. 그 말을 듣는데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었어. 그리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 그 이후로 감기는 싹 나았어. 에필로그야. 그로부터 5년 후 2007년 초 우리 가족이 새해 맞이로 용한 무당한테 점을 보러 갔거든. 엄마 아빠 점 보고 내 차례가 됐는데 무당이 날 보더니 갑자기 표정이 싹 바뀌더라고. 아이고 이 녀석 저승 구경 2번이나 했구만 이러는 거야. 나랑 가족들 동시에 얼어버렸지. 그러더니 부모님 보고 2분 잠깐 나가 계시죠 하고는 나랑 단둘이 얘기를 하는데, 너는 원래 이미 갔어야 될 혼이다. 근데 조상덕의 명줄이 바뀐 거다. 그러니까 쉽게는 안 죽는다. 하지만 저승 문턱을 2번이나 밟았고 저승사자까지 봤으니 이제부터는 남들과 다른 게 많이 보이게 될 거야. 귀기, 요기, 기운 그게 느껴질 거야. 조상덕으로 큰 화는 없겠지만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한다 라고 했어. 그 말을 듣고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는데 솔직히 그 이후로 가끔씩 보이긴 해. 뭐 자주 보이는 건 아닌데 몸 상태가 극도로 좋거나 아니면 극도로 안 좋을 때 뭔가가 있다 싶은 기운이 느껴지거나 가끔 진짜 눈으로 보일 때도 있어. 그게 무섭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뭐 그 이후로 내 인생은 살짝 다른 세계랑 가까워진 느낌이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2번째 이야기도 사연의 주인공이 저승사자를 만났던 이야기죠. 사연의 주인공은 굉장히 몸이 병약한 그런 사람이었나 봐요. 잔병치레 굉장히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열이 올랐던 날 의사가 놀랄 정도였대요. 41도나 올라간 사람이 의식이 멀쩡하다? 이건 말이 안 된대. 내가 듣기론 40도가 올라가면 뭐 뇌세포가 녹는다고 했는데, 근데 41도짜리 환자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저승사자를 본 거죠. 그 상태에서. 이 1편 이야기에서 보면은 조상신 덕분에 명줄이 길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흰색 도포를 입고 있던 할아버지는 조상신이 맞나 보다. 그 할아버지가 한번 저승에서 구해주고
그래서 명부가 바뀐 거예요. 어쨌든 쉽게 죽지 않을 테고 앞으로 대신에 귀신, 그런 기운들, 욕이 느끼게 될 몸이 될 거니까 그거는 각오하고 명심하라고 한 무당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사후 체험을 하고 오신 분들한테 이런 게 보이는 경우가 많죠. 디즈니 드라마에서도 한번 나온 것 같은데 사후 세계에 발을 한번 들였던 사람들은 이승과 저승에 한 발짝 걸쳐져 있어가지고 보이고 듣고 느낀대요.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저승사자 만났던 이야기 3편. 나 진짜 이 얘기 들을 때마다 황당해서 웃음이 나오는 건 물론이고 진심으로 내 증조 할머니가 레전드였구나 싶어. 일단 우리 증조 할머니는 내가 태어나기 전 거의 99살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도 논밭일을 막 혼자 다 하시고 뱀을 맨손으로 잡아다가 막 산에 휙휙 던졌다고 하시더라고. 안 믿기지? 우리 부모님 말로는 봄에 나물 캐러 다녀오시면 늘 뱀이 2-3마리가 기절해 있었다고 하더라. 기운이 그냥 어마무시했던 거지. 아빠는 증조 할머니가 100년만 더 빨리 태어났으면 일제시대에 강원도에는 외놈이 아예 못 들어왔을 거다 이러시더라고. 근데 이분이 우리 증조 할머니가 저승사자랑 3번이나 싸운 이야기가 있어. 잘 들어. 지금부터 들려줄게. 1차전이야. 어느 명절 새벽 증조 할머니가 쌍욕을 날리시면서 벌떡 일어나셨대. 어떤 씨부랄 잡것들이 명절 대바람부터 장난을 쳐! 이런 잡아가도 육시를 해도 모자랄 놈들. 그 말에 부모님이 놀라서 여쭤봤더니 증조 할머니가 자고 있는데 누가 어르신, 일어나시지요. 가야 합니다. 하고 깨우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검은 도포에 갓쓴 놈이 서 있더래.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염라대왕님이 뵙자니 모시러 왔습니다. 이지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증조 할머니가 그 자리에서 효자손을 막 휘둘러서 뺨을 빡 갈겼대. 이런 씨벌놈이 염라대왕? 내가 어림도 없지. 부모가 누군데 이따위로 키웠노? 저승사자는 저는 저승사자입니다. 하면서 막 도망치고 증조 할머니는 효자손이 부러질 때까지 막 후려쳤다더라고. 진짜 효자손이 오동나무였는데 박살이 났대. 그날 하루 종일 가족들한테 니들이 장난친 거지? 솔직히 다 말해봐 라고 하셨는데 가족들은 손사래만 쳤대. 아니라고. 그러더니 마을 한 바퀴를 탁 돌고 오시더니 아이고 진짜 저승사자였나 보구나. 근데 그깟 놈이 날 데려가게 놔두겠어? 염라대왕 본인이 오면 몰라도 하고는 막걸리 2주전자를 막 비우고 주무셨대. 2차전이야. 몇 달 뒤 그 저승사자가 또 꿈에 나타났대. 슬금슬금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어르신, 이제 제가 진짜 저승사자인 거 아시죠? 이젠 좀 가셔야. 그 말에 증조 할머니가 옆에 있던 그 부지깽이를 번쩍 드시고는 이 새끼 이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이거 그때처럼 안 부러져. 한번 맞아 볼래? 그러자 저승사자가 바로 방 밖으로 도망가면서 문 밖에서 소리치더래. 어르신, 저도 사정이 있습니다. 죽음도 하늘이 정한 순리예요. 어디 저승사자를 그렇게 때리십니까? 근데 증조 할머니는 여기서 더 화가 나신 거지. 이 새끼가 너 나 화나게 만들어서 방 밖으로 나가게 하려고 그 틈에 나 데려가려고 그런 수작이지? 이놈아, 일제시대에도 외놈들이 우리 집 근처에도 못 왔어. 니까짓 게 감히? 야, 염라대왕 데리고 와. 그리고는 호롱불을 집어 던지며 말싸움까지 벌이셨대. 꼬끼요. 새벽에 수탉이 울자 저승사자가 한숨을 쉬고
다음엔 기필코 모시러 오겠습니다. 하고 사라졌다고. 2차전도 증조 할머니의 압도적인 승리였지. 3차전이야. 이번엔 아예 작정을 했는지 꽃가마에 오색 연기를 막 휘날리면서 저승사자가 직접 마당에 나타났대. 가마꾼들이 줄줄이 서 있고 그놈이 우리 증조 할머니를 보자마자 어르신, 이번엔 정말로 가셔야 합니다. 이 꽃가마 아무도 못합니다. 어르신 모시려고 제가 직접 준비했어요. 편하게 가시죠. 순간 증조 할머니도 좀 곱다 싶어서 잠깐 흔들리셨다는데 그 다음 말이 핵심이야. 야, 내가 2번이나 말했잖아. 나 아직 갈 수 없다고. 너는 저승사자가 왜 이렇게 미련이 많아? 나 말고도 세상에 데려갈 사람 많잖아. 그러고는 문을 팍 닫고 방에 들어가셨는데 그 저승사자가 문을 열고 할머니의 손목을 잡고 끌고 나가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증조 할머니가 바로 그냥 부직갱이로 그냥 팡팡 그놈이 덤벼드니까 둘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몸싸움까지 벌였대. 그리고 그 싸움 중에 저고리 자락을 팍 뜯어냈고 발로 뻥 차고 문을 탁 걸어 잠그고 끝. 그 다음날 아침 명절이라 친척들이 다 모였을 때 증조 할머니가 뭔가 손에 쥐고 계시더래. 아씨, 어젯밤에 또 왔길래 이번엔 저고리 자락을 뜯어왔어. 너네 이제 믿겠지? 하면서 손에 있던 걸 탁 던지시는데 진짜 검은 저고리 자락이었어. 순간 다들 얼음. 그때 증조 할머니가 하신 말씀, 내일 밭에 거름 뿌려야 되고 소 우리의 여물도 채워야 되고 나 바빠서 못 가. 그리고 마지막, 그렇게 3차전까지 다 이기신 증조 할머니께서는 내가 태어나기 1년 전에 친척들을 다 모아놓고 내 제사 준비해라 하시고는 며칠 후에 정말 편하게 잠들듯 돌아가셨대. 이 이야기는 진짜로 우리 집안 사람들 대부분이 같은 내용으로 얘기해. 어떤 친척은 증조 할머니가 저승사자 앞니를 부러뜨렸대 이러시고 다들 한 목소리로 증조 할머님이랑 저승사자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이게 진짜 있었던 일 아닐까 싶기도 해. 이 정도면 저승사자도 다시는 안 오고 싶었을걸. 진짜 우리 증조 할머니는 저승사자도 피해간 전설의 여장군이었어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굉장히 기묘하고 웃기기도 하고 피식피식하기도 하고 증조 할머니께서 기가 엄청 세시고 육체도 강하셨나 봐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99살, 99살이셨는데도 밭일을 막 하고 할머니가 논밭만 나갔다 오면은 뱀이 주변에 2-3마리가 기절해 있었대요. 항상 저승사자가 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가시지요. 이 새끼가 뭐라는 거야. 효자손으로 막 뽕뽕 막 패고, 첫날은 오동나무여서 효자손이 부러진 거예요. 2번째 저승사자가 이젠 진짜 가셔야 됩니다. 할머니가 이 새끼 내 성격 까먹었네. 그러면서 효자손은 오동나무니까 부러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두꺼운 부직갱이를 들고 너 일로 와봐. 염라대왕? 야, 염라대왕이 직접 오라 그래 하면서 두드려 패고. 정말 여장군 그 자체셨죠. 쿨함 그 자체였던 것 같아. 이어서 다음 이야기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마지막 전화. 지금으로부터 4년 전 겨울이었어. 그때 내 친구 호철이는 대학교에서 만난 여자친구 민정이랑 사귀고 있었거든. 나도 그때 여자친구가 있었고 우리 넷은 같이 어울려 다니는 일이 많았어. 그만큼 서로 친했고 기억도 많고. 근데 그해 겨울 일이 하나 터졌어. 그날 호철이는 밤늦게까지 알바를 하고 새벽 2시쯤에 집에 돌아왔대. 주말이라 손님이 많아서 정말 녹초가 된 상태로 그냥 침대에 쓰러졌다고 하더라.
그런데 잠든 지 얼마 안 돼서 뚜루루루릉 뚜루루루릉 전화벨이 울렸대. 걸려온 전화는 민정이었어. 호철이는 졸린 목소리로 자기야 무슨 일이야? 몇 시야 지금? 이라고 받았는데 항상 밝고 명랑하던 민정이의 목소리가 그날따라 이상했대. 아직 안 자고 있었구나. 미안해. 목소리도 살짝 울먹였고 전화 상태도 안 좋아서 막 지지직 잡음이 자꾸 섞여 들리고 호철이가 지금 어디야? 라고 물으니까 민정이가 이렇게 말했대. 전에 말했었잖아. 시골에서 친구가 놀러와서 다 같이 드라이브 중이야. 호철이는 아 맞다 그 오늘이었구나 라며 얼핏 기억을 떠올렸고 피곤해서 전화를 빨리 끊으려고 알았어 자기야 너무 늦게 들어가지 말고 조심히 들어가고 이거 전파 상태가 안 좋네. 거기 고속도로야? 라고 했대. 근데 이상한 게 그날은 민정이가 전화를 끊을 생각을 안 하더래. 아무 상관없는 얘기. 호철인 위가 약하니까 과식하지 마. 취직은 이런 데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런 말을 계속했대. 호철이는 자기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고 민정이는 그때부터 울먹이며 이렇게 말했대. 미안해. 아무것도 아니야 호철아. 미안해. 호철이는 걱정됐지만 그때 너무 피곤해서 알았어 자기야 그럼 내일 만나서 얘기해. 끊을게 하고 전화를 끊었대. 그리고 다음날 아침 호철이는 민정이의 어머니 전화로 잠이 깼어. 민정이가 해안가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운전 중에 핸들을 잘못 꺾어서 중앙 분리대에 부딪혀서 사고를 당한 거야. 같이 타고 있던 친구 4명 전원 차 밖으로 튕겨져서 즉사. 민정이는 병원으로 이송 중에 세상을 떠났대. 호철이는 정신이 멍해진 상태로 민정이 집에 찾아갔고 민정이 어머니는 초췌한 얼굴로 호철이에게 매달리면서 계속 말했대. 미안해 호철아. 이제 너는 민정이 볼 수 없게 됐어. 정말 미안해. 그 말을 듣자마자 호철이 머릿속에 어젯밤 민정이랑 나눴던 전화통화가 떠올랐대. 그래서 민정이 어머니께 부탁해서 핸드폰을 받아봤어. 핸드폰은 민정이 오른손에 꼭 쥐어져 있었다고 하더라.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야. 민정이가 병원으로 도착한 시간은 새벽 2시 35분. 근데 호철이는 그 시간에도 분명 민정이랑 통화 중이었어. 말이 안 되잖아. 병원 도착 도중에 사망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시간에 통화가 가능했던 거냐고. 그래서 경찰한테 부탁해서 통화 기록을 조사했대.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지. 민정이의 전화는 2시 35분 이후에도 계속 통화 중이었어. 민정이는 죽음을 앞둔 그 순간까지도 호철이한테 마지막 인사를 전하고 싶었던 거야. 그리고 결국은 죽고 나서도 그 마음을 끊지 못하고 그 마지막 전화를 건 거지. 이 얘기만 나오면 호철이는 항상 이렇게 말해. 그때 조금만 더 통화했어야 됐는데. 벌써 4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아직도 민정이를 기억해. 세상엔 무섭고 소름 돋는 귀신도 있지만 이렇게 애틋하고 안타까운 영혼도 있다는 걸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해주고 싶었어.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참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왜 이렇게 눈물이 나냐. 주책이야 그쵸? 이거 다시 읽어도 눈물이 나네. 고막혀. 민정이가 마지막까지 호철이가
걱정돼가지고 취직은 이런 데 했으면 좋겠어. 너 과식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날따라 민정이가 전화를 계속 안 끊으려고 하더래요. 근데 이 호철이는 호철이 입장도 이해가 가. 왜냐면 너무 늦게까지 피곤하게 일을 하고 와서 어차피 내일 만날 거니까 그래 자기야 내일 만나서 얘기하자 이러고 끊으려고 하는데 계속 민정이가 계속 말을 하고 둘이 너무 이해가 가니까. 그리고 호철이가 이 모든 걸 다 알고 나서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그때 통화를 더 했을걸. 민정이 얘기를 더 들어줬을걸. 그런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 옆에 그리고 가족, 애인, 동생, 뭐 형, 누나 다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정말로. 지나고 나서 후회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있을 때 잘하고. 있을 때 잘해도 뭔가 상실하고 나면은 그 후회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저도 본집에서 강아지를 키울 때 19살까지 산 애가 있었어요. 말티즈 한이에요. 얘가 그렇게 가고 나니까 19년을 저는 외동이잖아요. 얘가 동생처럼 느껴졌는데 가고 나니까 못해준 기억이 막 너무 나는 거야. 이 사연은 조금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아무튼 여러분 있을 때 잘합시다. 저부터도 우리 애들 그리고 제 주변 다 저도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해드린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 오늘 뭔가 새로운 시도를 좀 많이 해본 날인 것 같아요. 목소리 변조도 좀 해보고 근데 이거는 좀 익숙해지면은 좀 더 몰입감 있게 이야기를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오늘 무서운 이야기 들려드리고 새로운 코너 곽두필의 그린라이트 코너를 잠깐 껴 넣어 봤는데 그래도 들어주시는 분들이 좋게 봐주셔가지고 요거를 좀 더 힘을 줘서 정규로 편성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방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무서운 이야기 하고 그 다음에 곽두필의 그린라이트로 이렇게 넘어가는 요런 형식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 많이 들려드렸는데 재밌게 들어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저는 흥미롭고 무서운 이야기를 해주는 남자 곽두필의 시선의 곽두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시느라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다음 라이브에 찾아오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요. 좋은 꿈 꾸시고요. 감사했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여러분들. 안녕히 주무세요. 좋은 꿈 꾸시고요. 내일 로또 삽시다. 갈게요.